이강민의 잡시사 1호로 17번째 페이지 라면을 주재료로 콘텐츠를 요리해내는 창작자 지영준 라면 평론가와 라면 이야기 실컷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뵙게 됐는데요. 지영준 평론가가 라면 정복자 피키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라면 정복자 피키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2013년부터 라면 매니아 덕후로서 라면을 소개했는데 그 라면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라면 완전 정복이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구독자분들이 정복자, 라면 정복자다라고 해서 라면 정복자 피키로 이제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고 사실 라면 업계분들이나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피키, 라면 정복자 피키로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복자 피키. 정복하셨나요? 지금까지 라면 몇 종류나 드셔보셨어요? 세보셨나요? 먹어본 거는 제가 셀 수는 없고요. 소개한 거는 지금까지 2240번 정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13년간 소개를 했고. 라면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 지난해 말에 책 집필 때문에 한 달 동안 라면 소개를 못했는데 그 동안에 출시된 국내 라면만 한 4, 50가지가 돼가지고 한 달 동안요? 한 달 반 정도 동안. 한 달 동안. 그 정도로 1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0개, 300개의 라면이 출시가 되고요. 그만큼 또 사라집니다. 그래요. 왜냐면 신상이 나오고 나서 라면의 소비 기한이 6개월인데요. 6개월 내에 못 팔리면 그 라면은 그냥 사라져요. 사장돼요. 와, 이게 엄청난 경쟁 체제네. 네. 야, 소개한 것만 2,000가지가 넘는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정복자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저녁 식사 못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본방 기준으로 라면 평론가의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혹시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라면에 따라서 권장 물의 양이 다 달라요. 뒤에 써 있는 거요? 네, 뒤에 써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농심 신라면은 550ml, 550ml 그리고 오뚜기 진라면, 삼양라면은 500ml고요. 그리고 또 450ml짜리 라면도 있습니다. 450.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끓이던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끓이면 라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서 계량컵을 이용해서 저는 꼭 물의 양을 체크하고 라면을 끓입니다. 그리고 권장 조리 시간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 시간도 맞추고 그리고 화력도 좀 센 화력에서 그렇게 끓이면 라면의 최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써 있는 대로 철저하게 해라. 네, 근데 철저하게 다들 안 하세요. 안 하죠. 생각보다. 왜냐면 이 무한 경쟁 체제 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최고의 분들이 이게 만들 레시피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라면을 제가 끓여드리는 분들 이제 손님들 오면 끓여드리고 혹은 제가 또 애주가인데 이제 술안주로 이제 모임 같은 데서 끓여드리면 사람들이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어떻게 이렇게 비주얼이 완벽하냐고 하는데 그냥 딱 그대로 끓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대로 안 끓이니까 라면이 맛있게 끓여지지가 않아서 그런 저한테 비결을 물어보긴 해요. 라면 먹고 갈래가 약간 이제 플러팅 대사로 이제 굳어졌는데 지영준 평론가 라면 먹고 갈래 하면 진짜 라면 먹을 생각하고 가요. 맛있게 먹을 생각하고. 여기 오기 전에도 라면 2개 먹고 왔습니다. 와, 진짜 라면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네, 진짜. 한국인은 그렇다면 라면을 얼마나 많이 먹고 지금 살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좀 조사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통계 같은 건 생각보다 공개되는 게 많지 않은데요. 라면 관련해서는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세계 최초의 라면을 만들었던 안도 모모우쿠 그분이 설립한 단체인데요. 거기서 매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라면이 소비되고 있고 나라별로 얼마나 소비되는지를 통계를 내요. 거기서 한국이 2020년까지요. 정확히 2019년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2020년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1위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1위가 아닌가요? 네, 그런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가 됐는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베트남이 81개, 연간 81개의 라면을 베트남 사람들이 먹고 있고 한국은 연간 1인당 79개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1등, 2등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인구가 많잖아. 인구가 많죠. 근데 1인당으로 따지면 1등이 그래도 베트남이고요. 2등이 한국인데요. 베트남 라면들이 한국의 라면보다 양이 훨씬 적어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라면들 제가 여기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동남아시아랑 해외 라면들은요. 면의 양이 85g, 90g 이런 라면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우리랑 좀 비슷한 포만감을 느끼려면 더 끓이고 이래야 되는. 근데 또 이것도 문화가 다른 게요. 한국은요. 라면을
그걸 이제 업계에서는 밀로서의 라면이라고 하거든요. 식사의 개념으로서의 라면. 네. 한국은 이게 주류인데요. 네. 해외는 스낵으로서의 라면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적구나. 네, 간식으로 먹거나 야식으로 먹거나 아침에 그냥 간단히 먹거나. 우린 스낵면이 따로 있는데. 네, 우리는 스낵면이 따로 있지만 그렇죠. 해외는 예, 그걸 예. 정말 간식처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끼 식사로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2개씩 끓여 먹고 네. 꽃배기로 먹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다. 네, 이렇게 볼 맞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 저희가 한국 라면의 태동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탑티어에 자리하고 있는 매운 라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인의 얼큰한 맛하면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신라면을 만든 농심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이 사실은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농심을 만든 고 신춘호 회장이 원래 롯데 일가 네, 맞습니다. 사람이군요. 예. 롯데 신격호 회장님 네. 그분의 동생입니다. 네. 예. 그래서 원래 농심이 아니었고 롯데 공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농심의 최초 라면은 롯데 라면이었습니다. 아, 롯데 라면. 롯데 라면이 야. 최초의 라면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고 신춘호 회장은 어쩌다 라면 사업을 네. 시작하게 됐는지. 예. 그 삼양식품 라면이 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라면이 대중화가 되기 전에 그 신춘호 회장님은 일본에서 신격호 회장님을 도와서 네. 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 신격호 회장님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님은 울산 출신으로 네. 일본으로 넘어가서 식품 사업을 했는데 네. 그 초콜릿, 사탕 같은 걸로 네. 일본 시장에서 1위가 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네. 롯데가 유명하죠. 예. 그걸 이제 롯데가의 동생들 가족들이 다 가서 일본에서 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춘호 네. 동생이었고 예. 그분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던 인스턴트 라면을 보고 네. 이거 한국에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한테 이거 한번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신격호 회장의 반응은? 신격호 회장의 반응은 네. 이미 삼양식품이 삼양라면을 만들고 있고 그렇죠. 한국에서 그런 걸 해봤자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요.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지난 시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6, 70년대만 해도 삼양 라면의 그 벽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 또 라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도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네. 신춘호 동생이 형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와서 롯데공업이라고 회사를 세우고 라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실적이 어땠나요? 롯데공업도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 왜냐하면 삼양식품도 3년간 적자에서 허덕였고 힘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삼양식품은 히트를 쳐서 우리나라 국민라면이 됐는데요. 네. 롯데공업은 그 삼양라면의 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4년 동안 네. 적자에서 시달렸고요. 음, 1970년에는 네. 삼양식품한테 거의 매각되느냐 안 되느냐 아, 이런 그 논의까지 정도까지. 나왔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4년 차에 부채 비율이 1000%를 넘어서는 그리고 매각 논의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 상황에서 네. 신춘호 회장님은 매각이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라면을 개발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라면 개발에 어마어마한 몰두를 하고요. 네. 그 당시에 만들었던 라면이 롯데 짜장면. 롯데 짜장면이란 게 있었어? 1970년도에 롯데 짜장면이 출시가 됐고요. 예, 예. 또 롯데 소고기 라면. 이 두 가지를 출시를 했는데 예. 이게 기존에 있었던 라면, 삼양라면과는 차별화된 걸로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끌어요. 그리고 또 1971년도에 네. 좀 이제 라면은 아닌데 스낵으로 네. 새우깡을 출시했는데 이게 또 히트가 됩니다. 새우깡까지 같이. 그러니까 스낵도 잘 되고 라면도 잘 되고 갑자기 이제 또 적자에서 벗어나서 삼양식품을 맹추격하는 상황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라면 시장에서 2위 기업으로 맹추격하는 판국인데 네. 그럼 언제 농심으로 독립한 건가요? 롯데공업이? 그렇게 사실은 다른 회사들이 다 망할 때 롯데공업이 네. 똑같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살아남아서 네. 점유율이 거의 30% 40%까지 가기 시작하니까 이 상황을 조금 불편했던 분이 있으셨대요. 신격호 회장? 네. 맞아요. 형분이 왜 그러냐면 자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고 예. 롯데가 일본에서 처음에 사업을 했지만 한국에 와서 똑같이 제과 사업도 하고 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동생 따로 형 따로. 원팀이 아니구나. 원팀이 아니었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는. 예. 물론 원팀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형이 롯데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롯데라는 이름을 빼고 네. 독립을 해서 네. 자신만의 브랜드로 라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네. 1975년 중반에 출시된 라면이 바로 작년 출시되었던 이 농심라면입니다. 예. 이게 그 당시에 곽규식, 구봉서 씨가 광고를 찍었는데요. 네.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왜냐면 저희 이제 곽재식 작가라고 현풍국시 출신이 계신데 네. 맨날 곽규석 선생님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진짜. 예. 그때 이 라면이 히트를 쳤는데요. 그런데 이 그 광고도 그렇고 이 카피가 당시 그 교과서에 있었던 의좋은 형제 모티브로 한 거였어요. 볕단 갖다 놓고 그 새벽에 형제. 볕단을 갖다 놓고 형이 동생을 아끼고 동생은 형을 아끼고 의좋은 형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농심라면을 출시했는데 사실은 그 농심의 사명 배경에는 형이 어떻게 보면 동생을 우애의 정서가 깔려 있는 라면인데 실상은 이해해주지 못하고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라면을 출시했고 1978년도에 이 라면의 흥행을 바탕으로 롯데공업이 농심이 됩니다. 그때 농심이 되고요. 78년에. 자, 그렇습니다. 롯데 후광을 뒤로하고 과감한 도전을 한 농심인데요. 대대적인 투자를 이제 감행한다고요?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당시 전문가들이 라면 산업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내놨었어요. 그래서 1위였던 삼양식품은 라면이 아니라 스낵, 유제품, 아이스크림, 뭐 관광산업, 축산산업 뭐 여러 가지 다 다각화를 해서 사업을 펼치는데 농심은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와 반대로 이 라면 산업은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품질을 높이면 우리나라 1위뿐만 아니라 세계 1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합니다. 라면 외길. 스낵도 하긴 했는데요. 그 라면에 거의 집중 투자를 합니다. 라면과 스낵. 그래서 경기도 안성시에 스프만 전문으로 만드는 공장을 이제 세우게 돼요. 스프 전문 공장. 안성 공장. 그래서 거기서 출시한 라면이 바로 안성탕면. 그 스프 전문 공장이 세워지고 나니까 농심에서 만든 라면의 맛들이 월등하게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982년도에 너구리 라면, 1983년도 안성탕면, 육개장 사발면, 1984년 짜파게티, 1986년 농심 신라면까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10등 안에 팔리는 라면들이 다 80년대 초중반에 출시가 됐습니다. 82년부터 86년까지 너구리, 안성탕면, 육개장, 짜파게티, 신라면 연달아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매출액 순위로 10등 안에 있는 라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로 나온 것도요 다 히트작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집중 전략이 확실하게 먹혔네요. 확실하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이렇게 고품질의 맛있는 라면을 만드니까 전문가들의 견해와 반대로 라면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농심은 그 성장을 온전히 다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1985년도에 삼양식품을 처음으로 역전해서 한국 라면업계 1위에 도약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농심이 아이디어를 잘한 게 19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공식 후원사로 라면을 공급하면서 외신 기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아서 올림픽 때는 어떤 보도까지 나왔냐면 한국의 육개장 사발면이 미국의 햄버거와 견줄 정도다라는 기사가 미국 이런 언론 등에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간 거지. 당시 농심에서 그럼 제일 인기 있었던 제품은 뭡니까? 1983년도에 출시했던 안성탕면이 1986년도에 그 삼양라면을 꺾고 1위 자리에 올랐고요. 안성탕면. 그렇게 4년간 1등을 했고요. 1991년부터는 농심 신라면이 현재까지 한 번도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지금 1위를 하고 현재까지도 1위는 판매량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신라면이 1위군요. 그것도 압도적인 1위고요. 한때는 우리나라 라면 시장 점유율의 25%를 신라면 단일 품목으로 그렇게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삼양그룹의 역사를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우지파동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당시 이제 우지파동 때문에 삼양이 타격을 입으면서 어부지리로 약간 농심이 그때부터 1위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역사 자료를 잘 보면요, 그게 완전히 왜곡된 사실이에요. 1985년부터 농심이 1위 자리에 올랐고 삼양식품과 엎치락 뒤치락을 하긴 했지만 80년대 후반 우지파동 직전쯤에 갔을 때는 농심이 거의
1위 자리를 확고하게 지킨 상태였습니다. 이미 우지파동 전부터 네. 농심이 확고한 1위였다. 1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농심이 그런 걸 이제 어떤 음모론 같은 게 나온 게 사주했다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근거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농심이 1위에 오른 진짜 이유들을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라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투자. 왜냐하면 이제 라면 산업이 더 이상 안 클 거라고 생각했을 때 네. 홀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요. 80년대 후반 90년대에도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농심 라면 공장에 가면요. 네.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라면이 한 번에 라면이 어마어마한 라면들이 네. 모든 게 자동화가 돼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면 하나를 500원, 1,000원은 되는 이런 저렴한 가격에 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지파동 때 그 롯데공업 농심의 네. 전신 같은 경우는 파뮤만 기름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타격을 그나마 좀 덜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나라 라면 산업은요. 네. 1989년 11월에 발생했던 우지파동 이후로 모든 라면이 파뮤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지 라면이 나오긴 했지만요. 네. 지금도 거의 그 라면 빼고는 모든 라면이 파뮤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 파뮤 라면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네.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도입이 된 거예요. 네. 어쨌든 우지는 동물성 기름이고 네. 파뮤는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네. 좀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뮤는요 너무 독특하게도 네. 식물성 기름인데 동물성 기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름입니다. 음.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네.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어요. 네. 우리 식용유 뭐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보시면 액체잖아요. 네. 근데 파뮤는 동물성 기름처럼 상온에서 굳는 성질을 가집니다. 약간 반고체 상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라면은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기름이 변질이 일어나면은 쩐내 맛이 변합니다. 근데 그게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으로 라면을 튀기면요. 네. 그 쩐내가 훨씬 늦게 발생해요. 그 면에서 나오니까 면에서 나는 네, 그 쩐내를 그렇죠. 발생이 네. 훨씬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파뮤는 동물성 기름을 대체할 수 있었고 콩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건 대체할 수 없었는데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네. 동물성 기름을 쓰면 그 동물성 기름의 냄새가 확 나거든요. 예.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 같은 거. 근데 네. 파뮤는 그 향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스프를 넣어서 이 라면의 맛을 엄청 다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농심이 스프 전문 공장을 세우기 전에 모든 라면을 파뮤로 만들기로 전격 결정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프에 어마어마한 맛을 넣어서 이 라면 시장을 갖다가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파뮤로 라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파뮤의 그런 장점을 잘 파악해서 전략을 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고기 베이스 라면에는 우지 라면이 좋지만 그 외의 라면에는 파뮤 라면이 훨씬 더 그러네. 좋을 수 있습니다. 오, 예, 이해가 됩니다. 신라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매운맛 라면의 대표 제품이죠. 일단 점유율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금까지도 신라면이 매출액 기준으로 1위다. 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네. 1위를 차지한 지. 신라면은 어떻게 개발된 라면입니까? 일단 이 신라면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 1986년도 개발 당시에는요. 네. 기존에 없었던 매운맛, 정말 차원이 다른 매운맛으로 한번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아보자라고 개발된 라면입니다. 지금은 너무 매운맛의 척도가 올라가서 네. 신라면이 그렇게 맵지 불닭볶음면도 않은데 있으니까 라고 할 수 지금은.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음. 라면들이 매콤함이 있긴 했지만 예. 정말 맵다라고 느낄 정도의 라면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요. 안성탕면이 원래 조금 매콤하게 출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네. 회장님께서 네. 야 이거 매운맛을 전면에 내세운 라면을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전국에 있는 고춧가루를 다 한번 찾아서 네. 매운맛을 개발해 봐라라고 지시를 내려요. 근데 고춧가루만으로는 그 매운맛 최적의 매운맛을 잘 못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고춧가루는 이제 생산에 따라서 좀 맛이 변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좀 품질 관련해서 공급적인 분도 어렵긴 했는데 네. 국밥집에서 사용하는 다대기에 주목을 하게 돼요. 연구원들이. 다대기에. 네, 다대기 이 양념 다진 양념으로 매운맛을 내니까 네. 맛이 감칠맛 있게 맛있게 만들어지면서도 그래. 균일하게 만들어진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고품질 스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 맛있게 매운 스프를 개발하고 아. 그걸 이제 매운 라면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신라면으로 이렇게 출시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신라면 네. 이름 지을 당시에 신춘호 회장님이
완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요? 네. 회사에서는 좀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왜요? 이유가 네. 이 농심 신라면의 매울 신자가 네. 신춘호 회장님의 신자랑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오해를 사겠다라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회장님은 의도한 걸까요? 회장님은 그게 알기로 아니라 매운맛을 직관적으로 소개한다면 이 매운 라면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신라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겠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예, 같은 또 신이니까. 그렇게 출시한 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고 그렇죠. 1991년부터 한국 라면계의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신라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해외에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나요? 농심은 저는 마케팅 능력과 유통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도 마트나 편의점에서 신라면을 구하기가 너무 쉽고요. 네. 또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에서 신라면을 먹는 게 관광 상품화 돼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영산으로 불린 백두산 정상에서도 팔고 있고 그래요. 또 지구 최남단 푼타 아레나스 여기 가도 신라면을 팔고 있고 그러네. 예. 전 세계 곳곳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전 세계 판로를 다 개척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렴하게 팔리지만 해외에서는 프리미엄으로 많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계 라면 시장 점유율도 조사를 해보신 것 같은데 신라면은 랭킹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그 세계 라면 협회에서 네. 각 나라별 이런 순위 같은 건 발표를 하는데 네. 회사별 순위 같은 건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시장조사 기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게 일부 있긴 한데 네. 2020년 기준으로 네. 최신 거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2020년 기준으로 1등은 중국의 캉스푸, 2등 네, 맞습니다. 2등은 일본의 니신식품, 3등이 인도네시아의 인도푸드, 4등이 일본의 산요식품, 5등이 한국의 농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로도 네. 한 5, 6년 정도 네. 상승세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조사를 하면요. 네. 삼양식품과 농심이 훨씬 약진을 한 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 세계 수입 라면의 네. 점유율을 다 조사를 해보면 네. 최근 한 3년 사이에 1등이었던 라면이 일본 라면이 1등이었던 게 다 한국 라면으로 바뀐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수입 라면 1등은 한국이고요. 네. 일본에서도 수입 라면 1등은 한국, 중국에서도 수입 라면 1등 한국. 전 세계에서 수입 라면의 대부분을 한국 라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농심과 삼양도 계속해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브랜드가 됐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이 라면의 매운맛, 얼큰한 맛에 적응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매운맛 신라면을 이렇게 공략할 수 있었을까요? 해외 시장에. 일단 그 신춘호 회장님께서 네. 신라면을 수출할 때 이 매운맛, 한국인의 매운맛, 신라면의 매운맛을 순화시키지 않고 이대로 한국인의 맛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맛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 라면들은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느끼함이 있는데 이게 매운맛과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게 해외 소비자들한테도 점점 알려지고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처럼 매운 걸 즐기지 않는 나라에서도 농심 신라면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미국, 유럽 이런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는 매운맛을 즐겨서 한국의 라면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 기름에 튀긴 면과 또 매운맛의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신라면이나 또 이제 지난 시간 불닭볶음면 같은 게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신라면 위쪽으로는 어느 나라의 제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까 뭐 캉스푸 라면이 1위라고 하셨죠? 네, 중국의 1위 라면이고 우리나라 1위 라면이 농심 신라면이라면 중국의 1위는 캉스푸 홍샤오 우육면. 우육면 느낌이에요? 우육면 소고기 베이스의 라면입니다. 소고기 맛있습니까? 네, 맛있고 괜찮습니다. 좀 무난한, 그러니까 누가 먹어도 범용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맛.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삼양라면, 진라면, 신라면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까 인도네시아 라면도 하나 있었죠. 인도네시아는 미고랭이라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그 라면으로 구현한 제품인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미고랭을 좋아하는데 저기는 좀 미고랭이 약간 이거 그런데 저 라면이 우리나라 맛있어요? 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팔리고 그래요? 있고요. 먹어봐야겠다. 매니아층이 엄청 많습니다. 다만 저 라면 동남아시아 라면이니까 한국 사람들 한 3개 끓여 먹어도 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양이 적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스낵처럼 먹는다고 스낵처럼 하셨으니까.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니신 식품의 대표 라면이 뭐였죠? 니신 식품의 가장 잘 팔리는 라면은 컵누들. 세계 최초의 컵라면 컵누들과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네. 치킨 라멘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컵누들이 압도적으로 더 잘 팔립니다. 저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컵누들이 우리나라에는 공식 수입이 안 돼요. 일본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품질에서 네. 한국 라면하고 못 경쟁하기가 따라온다.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니신 식품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 일본은 라면이 좀 비싸게 판매가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문화적으로 비싼 라면이 잘 안 팔리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한국 정서에 잘 안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좋습니다. 다른 라면들도 짧게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사실 소신 발언하자면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짜파게티입니다. 이게 소신 발언인가? 뭔가 국물 라면보다는 저는 짜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 짜파게티가 국내 2위 판매량을 자랑하는군요. 네, 매출액 기준으로는 네. 오뚜기 진라면과 함께 2위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짜파게티는 어떻게 만들어진 라면인가요? 짜파게티가 이게 사실 사람들은 많이 이제 친숙하고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라면인지를 모르시는데요. 네. 예전에 짜장라면들은 다 스프가 물에 풀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짜장라면을 먹을 때 물이 약간 한강처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그냥 짜장라면은 그렇지 하고 먹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농심에서는 이걸 갖다 분명히 해결하면 인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독일에서 그 과립 스프 전문 기계를 갖다 수입을 해옵니다. 예. 과립 스프가 뭐냐면 네. 그 맥심 같은 커피의 믹스에 예. 알갱이로 들어간 스프가 있잖아요. 네. 이게 물 속에서 되게 잘 녹는 그거거든요. 네. 그걸 라면 스프에다가 한번 도입을 한다면 짜장 스프가 잘 녹겠다라고 해서 그 전문 설비를 갖다 다 수입을 해서 예. 그걸로 만들어서 히트를 친 상품입니다. 그래서 짜파게티 분말 스프를 보면요. 일반 분말 스프랑 완전 다르게 생겨 있어요.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도 스프에도. 그래서 타다라면 지금도 짜파게티를 못 넘는 이유가 네네. 그런 대대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품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아직도 못 따라옵니다. 다른 짜장라면들이. 그리고 이제 짜파게티 하면은 일요일엔 짜파게티 요리사 이 광고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이 마케팅은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농심에서 이제 대부분의 라면의 제품명과 그런 광고를 회장님께서 직접 다 관여를 하셨다고 해요. 진짜요? 네. 아까 전에 농심 신라면도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맞습니다. 짜파게티는 혹시 어떤 이름인지 아시는가요?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인지? 짜파게티라는 이름? 네. 스파게티랑 섞었겠죠? 네, 짜장면 스파게티. 근데 근데 그것도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으로 사람들한테 스파게티가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회장님 픽이에요? 회장님의 아이디어였고 예.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CM송을 넣어서 노래처럼 광고를 내야겠다. 짜파게티. 이게 처음부터 이거였나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아이디어가 들어간 게요. 예. 일요일 날 이제 주부분들이 요리를 하기 싫을 때 예. 짜장 라면을 먹으면 한 끼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걸 그 광고랑 노래에 넣은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그 당시 농심 전속 모델이 강부자 씨였거든요. 강부자 씨가 앞치마 들고 나와서 진짜? 네, 그 짜장 라면을 만드는 게 광고로 나왔는데 그게 주부분들한테 어필이 됐고 그렇죠. 주부분들한테 어필이 되면은 판매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일요일에 점심 식사 준비를 이걸로 해도 되는 충분한 명분.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죠. 잘 먹혔네. 네. 그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마케팅과 품질이 다 합쳐져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린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그 정도로 엄청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소신 발언이라고 깔 필요가 없었네. 2위야 2위. 네. 예. 그리고 이제 팔도의 제품인데 하얀 국물라면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꼬꼬면도 이제 궁금한데 이거는 이제 예능에서 이경규 씨가 개발한 거 아니었나요? 네. 이제 그 농심이 아니라 팔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은 팔도는 원래 팔도가 아니었어요. 농심이 아닌 것처럼 팔도는 팔도가 아니라 팔도는 뭐였나요? 원래는 한국 야쿠르트 야쿠르트 회사가 라면을 만들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팔도랑 별도잖아요. 네, 팔도랑 지금 분사가 돼서 그렇죠.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로 팔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몰랐네. 한국 야쿠르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꼬꼬면은 원래 한국 야쿠르트 꼬꼬면이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예. 근데 그 당시에 라면 업계 4위였던 한국 야쿠르트가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 모 방송 그 프로그램에서 라면 요리 대회를 하는데 이경규 씨의 꼬꼬면이 이거 상품화 시키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접근해서 이 전속으로 개발하는 걸 따냅니다. 당시에 1위 농심을 위협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네, 그런데 이게 출시되기 전부터 이경규 씨가 개발했다는 라면이라는 게 계속 기사가 나오고 홍보가 되면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아도 광고한 효과가 됐고 안 먹어보면 약간 얘기를 못하는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궁금증이 폭발이 되니까 처음으로 사전 예약 판매를 했는데 3시간 만에 모든 물량이 다 완판이 됐고요. 출시되자마자 마트에서 품절 사태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그런데 라면 업계 4위였던 한국 야쿠르트는 라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당시에 농심 신라면만큼 수준도 안 됐었어요. 4위니까. 생산 역량이. 왜냐하면 농심 신라면이 압도적이었죠. 근데 4위, 5위 이런 업체들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팔도 볶음면이 어마어마하게 팔리는데 생산을 못합니다. 수요는 엄청 많은데 막 새벽 돌리고 주말에도 돌리고 모든 걸 풀가동해도 꼬꼬면이 인기가 좋은데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꼬꼬면이 농심 신라면 거의 턱 밑까지 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생산 능력이 만약에 높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거는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라면 사업부를 8도로 분사를 하고 나주에다가 새로운 라면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8도에서 꼬꼬면을 어마어마하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꼬꼬면이 인기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꼬꼬면 요새도 다행히 출시는 되고 지금도 판매가 되긴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이경규 씨가 만든 라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니까 다시 빨간 국물 라면이었던 농심 신라면이라든지 안성탕면 뭐 기존에 있었던 라면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도가 좀 한동안 조금 어려웠긴 했었습니다. 저는 거기 비빔면도 좋아하고 틈새라면도 거기 거죠. 네, 맞습니다. 틈새라면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8도의 대표 라면은요. 왕뚜껑이랑 8도 비빔입니다. 왕뚜껑도 엄청 잘 팝니다. 킹뚜껑. 그리고 남자라면, 틈새라면, 꼬꼬면 이런 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8도도 맛있죠. 자, 재밌게 2주에 걸쳐서 라면 얘기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활동 계획 듣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스크랩북도 가져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라면의 역사책을 쓰면서 라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찾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로 버려져 있거나 땅속에 묻혀져 있던 이런 라면 봉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땅속에 묻혀져 있고 이런 땅 속에도 이걸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증을 받거나 혹은 구입을 해서 이 라면에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라면을 홍보했구나, 이런 식으로 라면을 먹었고 이런 식으로 특징을 소개했구나, 가격은 어떻게 변천이 되었고 또 어떻게 이런 라면에서의 라이벌 구도가 이 제품명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요. 또 옛날에는 잡지의 광고가 많았습니다. 옛날 잡지들 속에 있는 라면 광고를 통해서 역사 자료를 정리하고 그걸 이제 라면 회사랑 검증하는 작업도 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라면의 역사책을 내니까 정말 되게 좋아하시고 라면 업계 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라면 회사에도 저런 게 지금 잘 보관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라면 회사들도 어려웠던 시기에 그런 자료들을 폐기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이런 실물은 없습니다. 프린팅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존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또 다음 책은 라면에 있는 식품학과 과학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간을 하는데요. 라면이라는 음식은 정말 하나에 1,0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류의 어마어마한 공을 저는 가진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나 전 세계에서 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좀 그런 오해받는 게 있어서 그런 걸 풀기 위해서 지금 또 책을 집필했고 이제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책 제목이 나왔나요? 지금 제목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라면의 상식과 과학이라고 일단은 가제로 지어놨습니다. 라면의 역사와 함께. 제 생각에 요새 무인 라면 판매점 많잖아요. 필수 비치 책. 거기 놓고 읽으면서 라면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도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꿀꿀이죽을 먹어야 됐던 그런 어려웠던 시기에 라면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들마저도 그 순간에 엄청 숙연해져요. 저도 지난주에 뭉클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너무 사람들이 그런 걸 몰랐구나. 우리 산업, 라면 산업이 이렇게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다라는 걸 제가 좀 한국을 대표해서 혹은 세계 라면 산업을 대표해서 좀 세상에 알리고 싶고 저는 이제 세상에 이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진정성 진짜 이거 너무 잘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라면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항상 조연 약간 대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주연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면 평론가 지영준 평론가님과 세계인이 사랑하게 된 K라면의 위상 2주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